링컨 내비게이터입니다. 직전 세대 모델은 각을 중시했기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모델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급스럽고 웅장하죠. 에비에이터에서 봤던 유려한 디자인을 내비게이터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릴의 디테일, 그리고 헤드램프로부터 뒤쪽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부드러운 느낌들 좋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의 세리머니는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엠블럼의 간접 조명이 굉장히 특이하죠. 뒤쪽에서도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꾸준히 이어지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도 손잡이 안쪽을 보시면 LED로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링컨의 엠블럼을 형상화시킨 퍼즐램프 선명합니다. 실내등은 앞뒤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열, 2열, 그리고 3열까지도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앞뒤 도어에 은근하고 고급스럽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의 변동폭이 큰 편이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이 또렷하죠.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 LED라서 오토 모드에서 좌우로 이렇게 핸들을 바꿔보면 핸들 조향 각도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다만 이제 오토 모드에서 상향 그리고 하향이 전환이 될 때 지금처럼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면 그 광량을 인지를 해서 빠르게 좀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감도가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토모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면은 헤드램프가 상당하거든요. 물론 이제 하향등만 움직이더라도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뛰어난 헤드램프의 성능을 10분 발휘하고 또 그걸 운전자의 야간운전 안전시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감도를 조금 둔감하게 해줘서 이 정도의 가로등이면 사실상 운전석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수석 쪽은 상향으로 전환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구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LED로 안개등이 하나 추가돼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가운데 링컨 로고에 LED로 조명이 들어오는데 근사하면서 멋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실제 시야각은 뭐 요 정도부터 들어오는데, 일단 헤드램프가 일반 차량들보다 높고 높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광원의 폭도 좋은 편이지만 직진성이 상당하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죠. 방향지시등이 순차 점등 방식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 아쉬움은 뒤쪽 방향지시등에서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긴 하고요. 직렬 6기통 트윈 차저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96cc고요. 최고 출력은 446마력, 토크는 71.0kg/m입니다. 10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는 약간 각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미국 차 특유의 강인하면서도 터프한 이미지를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휠베이스도 넉넉하지만 워낙에 이 바디가 크다 보니까 휠베이스라든가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 오버행이 생각보다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 차의 크기는 굉장하죠. 휠은 22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검은색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발판 역할, 전동으로 발판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 하단에는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크롬으로 포인트만 주고 있고요. 앞쪽 펜더에서 앞문까지 연결되는 장식 같은 것들도 과감하면서도 고급스럽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 유리 테두리 부분 몰딩은 위쪽은 그냥 깔끔하게 철판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아래쪽에는 크롬을 좀 두툼하게 덧대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들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죠.
주유구 위치가 약간 낮아 보이는데 덩치가 워낙 커서 그렇고요. 일반적인 SUV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비슷한 높이입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타입이고요. 안쪽은 이지퓨얼이라고 해서 캡을 돌리지 않아도 되고 바로 주유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전면부나 측면에서 봤을 때보다는 후면으로 봤을 때 차량의 그 압도적인 크기가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세련된 테일라이트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 세련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전통적인 풀사이즈 SUV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요. 크롬도 굉장히 과감하고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넓어 보이고 또 안정감이 높아 보입니다. 디퓨저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면서 단순한 디자인 가져가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밑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보이고, 저는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를 생각을 했었는데 운전석 쪽에는 없고 조수석 뒤쪽으로만 머플러 팁만 듀얼로 되어 있고요. 싱글 타입 머플러 갖추고 있네요. 뒷유리 와이퍼는 스포일러 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이한 점은 유리하고 테일게이트를 구분해서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스위치가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끝에서 누르면 지금 요것만 간단한 짐 같은 것들 넣다 뺐다 하실 때에는 요 유리만 개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수석 쪽으로 버튼을 살짝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가 작동이 됩니다.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속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안쪽에 공간은 3열까지 굳이 접지 않아도 3열을 다 사용하더라도 워낙에 넓고요. 2열까지 접게 되면은 정말 광활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고요. 측면에 보시면 LED 같은 걸로 꼼꼼하게 안쪽에 등도 잘 챙겨두고 있습니다. 고리 같은 것들도 참 꼼꼼하게 처리 잘 돼 있고요. 3열에 앉았을 때 수납 공간도 충분히 배려가 되어 있고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지 않았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쪽에 보시면 이 간단한 버튼으로 3열하고 2열을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열 시트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쭉 올라옵니다. 속도 적당하죠. L, R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2열 시트 조석 뒤쪽을 조금 뒤로 릴리즈 해놨는데 그걸 좀 당겨서 다시 한번 좀 올려볼게요. 뒤쪽까지 세울 수 있고요. 전동으로 원터치로 작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열 시트를 사용하더라도 웬만큼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바닥 공간은 굉장히 좀 두툼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공구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타월이나 케미칼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고요. 굉장히 두툼하죠. 그래서 덕분에 공명 같은 것들이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접을 때에는 이렇게 한 번씩만 누르면 되거든요. 쭉 앞으로 가고요.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2열도 한번 접어볼게요. 2열은 전동은 아니고 그냥 이 릴리즈 되는 것만 탁탁 되는 방식이고 뒤로 다시 원복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3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고요. 2열은 한쪽만 접는 것만 가능합니다. 3열하고 2열을 접었을 때 공간인데요. 어떠신가요? 2차로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은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쪽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손잡이도 배려를 해줬고 전동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소음도 적고 속도도 괜찮은 편이죠. 스마트키는 포드 차량들과 비슷하고요. 링컨만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미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언락을 했을 때 발판이 이렇게 전동 발판이 나오고요.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각각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묵직하고 두툼하고요. 여닫았을 때 느낌은 철문을 여닫는 느낌, 큰 철문을 여닫는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쪽은 심심한 블랙이나 그레이 톤으로 가져가지 않고 고급스러운 베이지 톤인데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기 때문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 유리 면적 굉장히 큼직하고요.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는 데다가 썬루프도 유리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개방감은 아주 좋습니다. 시트는 메모리 3개 가능하고요. 마사지 기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장이 왼쪽 오른쪽 각각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등받이도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상단과 하단을 별도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까지 풀 전동 시트 갖추고 있고요. 레벨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도어는 이 여닫는 손잡이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근데 적응되면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잡이를 잡으면서 같이 열고 닫고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웹포켓은 2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 보세요. 와, 정말 활용도 아주 좋고요. 페트병을 이 뒤쪽에도 담을 수 있어서 3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공간에 있어서 아쉬움 전혀 없고요. 차고가 조금 있지만 발판, 전동 발판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니까 승하차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링컨 레터링 되어 있고 조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이 플라스틱 재질, 우레탄 재질의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고요. 시트 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만 착자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등받이도 아래쪽 위쪽 각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처럼 보이지만 역시 이 변동 폭이 조절할 수 있는 조절 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링컨 최근 차량들과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만졌을 때 재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에어백 부분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이런 부분도 마무리 아주 좋고요. 센터 터널은 위쪽으로 높게 올라와 있고 널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좋은 편이고 그 앞쪽에 플로팅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 앞쪽에 아래쪽으로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백 같은 거나 소지품 보관하시면 너무 좋고요.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 크기 적절합니다. 각도도 괜찮고요. 레버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적용이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워낙에 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명 스위치는 이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이런 스위치 마감 같은 것들도 뛰어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타입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양한 소재들이 여기에 다 모이게 되는데 어색함 없이 고급스럽게 그리고 마무리가 굉장히 꼼꼼하죠. 손잡이는 자칫 A필러 쪽에 있어서 이 앞쪽에 시야를 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절묘하게 각도를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거나 거슬리는 위치는 아닙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인데요. 위치가 보통 여기 위치하는데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위에서 지그시 아래쪽으로 내려 누르는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V6 트윈 차저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약간 박력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힘있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HUD도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특히나 이 색상 같은 것들 배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깥에 눈이 쌓여가지고 정확하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폰트도 적당하고요. 클러스터도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는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조금 더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또 사용을 해보면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눈의 피로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꾸준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보시면 위쪽은 볼륨 컨트롤하고 이 트래킹 기능, 시킹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정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전화 기능, 뭐 음성 명령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참 고급스럽죠. 모니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차량, 덩치가 큰 차량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은 터치 타입으로 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세부 설정 같은 것들 다 여기서 해줄 수가 있고요.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 왜곡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광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화면이 많이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응은 잘 해주고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오히려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마무리가 참 꼼꼼하고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 건반 타입의 기어 변속 스위치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금방 적응돼요. 요거는 금방 적응되고, 다만 이제 PRND 기능마다 조금 좀 특이하게 높이를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요 끝에 재질 같은 것들의 차이를 지금 두기는 뒀는데 조금 더 도드라지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긴 합니다. 플로팅 타입의 센터 터널은 넓고요,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요 각도가 아주 편하거든요. 눈에 잘 들어오고 손만 이렇게 펼치면 여기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디오 컨트롤하고 볼륨이나 튠 기능은 전통적인 방식, 다이얼 방식 채택을 해주고 있고, 공조장치 컨트롤도 토글 타입하고 푸시 타입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니터링이 안 되지만 일단 작동을 시키면 이 메인 모니터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설치를 하지만 온도 조절할 때 올리고 내리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뭔가 팍 퍼지는 듯한 느낌? 이런 이 세세함도 링컨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열선형과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나무 마무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재질이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들도 신경 참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열어보면 좌측은 일단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A타입, C타입 충전 단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이 C거잭이 있는데, 요즘에 요거 보기 힘든데요, 그죠? 특이하네요. 여기에 12V 파워 아울렛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열어보면 컵홀더 있고, 여기에 수납이 약간 있는데 스마트키 보관하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주행이고요. 4x4 오토, 빙판길 미끄러운 길, 눈길하고 지느길 보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멀로 다니시면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암레스트가 나눠져 있어서 저는 반반씩 열리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한꺼번에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는데 각각 열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놨고요. 선반도 별도로 갖춰놨고, 이 공간이 되게 넓어요. 노트북 같은 것도 그냥 쑥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깊이도 되게 좋은 편이고,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조속 수납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오픈 사이즈가 이 문이 열리는 건 되게 넓게 열리는데 실제 안에 공간은 그거보다는 살짝 좁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적당한데 이 높이 부분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A필러 쪽에 손잡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선바이저가 되게 널쩍하죠. 네, 엄청 큽니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 같고, 그러면서도 클립 같은 거 여기 꼼꼼하게 갖춰놨고, 거울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은 적당한데 높이가 살짝 아쉽고요. 양쪽에 LED로 조명 깔끔합니다.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 저는 이런 스위치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각각 기능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게 좋습니다. 일단 조명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썬루프가 이 이너 커튼하고 바깥쪽에 유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 개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이것도 호불호가 살짝 나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전통적인 방식의 스위치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쪽에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투명하니까 실제보다 시야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률이 되게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앞쪽에 살짝 수납도 있고요. 도어를 여닫는 방식은 앞좌석과 같습니다. 2단으로 맥포켓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레벨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물건이죠. 타고 내릴 때 크게 불편하지 않고, 바닥 공간 굉장히 평평합니다. 3열부터 볼까요? 이 뒤로 넘어갈 때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딱 누르면 들어 올려지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되게끔, 요건 자동은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면 요만큼이 3열로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이 그렇게 좁지도 않고, 시트가 제대로예요. 이게 일반적인 시트 구성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트 제대로고, 안장도 각도도 적정하게 갖춰져 있고, 발 공간 좋습니다. 저같이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앉았을 때 발 공간, 무릎 공간 여유도 좋고, 헤드룸 공간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앉았을 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덩치가 괜히 큰 게 아니고 이런 데서 공간 배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컵홀더 있고 USB,
A타입 충전 단자도 꼼꼼하게 갖춰놨습니다. 유리가 크니까 뒤에 앉았을 때 개방감 좋고요. 위쪽에 에어벤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시트는 독립 시트, 캡틴 시트라고 많이 하는데요. 되게 두툼하죠. 그래서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ISO 픽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분리형으로 되어 있지만 또 가운데 이렇게 또 센터 터널이 널쩍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뒤에 앉았을 때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타고 내릴 때는 약간 올라간 느낌이 있고요. 무릎 공간, 발 공간 굉장히 여유가 좋죠. 이 B필러 기둥 쪽에 큼직하게 손잡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뒤에 앉았을 때 앞쪽을 보면 시야가 되게 좋습니다. 널찍하고 좀 쾌적한 느낌이 들고요. 이 뒤쪽에서도 위에 이너 커튼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썬루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센스가 있고요. 다만 이제 블랙 하이그로스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재를, 전 요 소재가 참 좋거든요. 이 나무 소재, 이거 진짜 고급스럽고 좋은데 저걸로 다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컵홀더 2개 돼 있고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좌석, 온도, 오디오 설정해가지고 뒤쪽에서 필요한 기능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선하고 통풍은 뒷좌석도 3단 각각 조절이 가능하고요.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같이 열립니다. 오, 엄청 깊어요. 굉장히 깊고 커서 여기도 카메라 같은 거, 뭐 노트북도 보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명도 LED로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또 수납을 만들어놔서 다양한 소지품들 보관하시기에 정말 좋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이 B필러 기둥 쪽에도 없고 어딨나 봤더니 다 이 천정 쪽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스피커가 이쪽에도 있고 운전석 쪽에도 천정에 보면 꼼꼼하게 갖춰져 있고요. 충전은 USB C타입, A타입이고요. 여기는 230V 파워 아울렛입니다. 180W고요. C거잭이 있는 게 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없고 그냥 12V 파워 아울렛만 있는데 C거잭을 갖춰놨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컵홀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4개, 총 4개 준비가 돼 있어요. 배려가 좋죠?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수평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크롬도 사실상 이게 잘못 쓰면 되게 촌스럽고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포인트마다 확실하게 넣었다 뺐다를 잘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간결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스티어링 디자인은 패밀리룩을 연상시키면서도 내비게이터만의 고급스러움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물론 차량 크기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차 안에 타서 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든든한 느낌이 좋고요.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바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처럼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과연 이 차가 언뜻 탔을 때 프레임 기반의 바디를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도심 주행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부담감 없는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차량 덩치가 있다 보니까 도심 주행할 때 유턴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돌아보면은요. 살짝 돌아보면 핸들이 조금 크긴 하고요. 3차선은 안 넘어가는데요. 3차선 안쪽에서 2차선 반 정도에서 차량이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 좁은 골목길이나 오래된 지하주차장 갈 때, 그럴 때 크기나 높이 때문에 신경은 좀 쓰이지만은 차량을 선회할 때, 그리고 좁은 이 제한된 공간에서 유턴 같은 거 진행할 때 크게 부담감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차량 크기가 워낙 좀 있다 보니까 글쎄요, 운전할 때 전에는 없었던 여유 같은 것들을 찾게 되고요. 옆을 봤을 때 같은 SUV들이라든가 승용차보다는 버스나 트럭 또는 승합차하고 굉장히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차고가 좀 높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시트 포지션도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쭉 내려다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A필러 쪽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타고 내릴 때 손잡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손잡이가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A필러 이 각도를 잘 맞춰주고 있어서 시야가 가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A필러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두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야도 좀 탁 트여 있는 편이고 이 손잡이도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깥쪽 거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SUV나 승용차에 가깝다기보다는 버스나 승합차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원시원한 시야를 가지고 있고 뭐 하나 가리는 게 없습니다. 굳이 광각이랑 일반 미러를 섞지 않더라도 일반 미러만 이렇게 놓더라도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고요. 노면이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아니고 이 블록 형태로 우둘두둘하게 되어 있는 구간을 주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이 차가 이 프레임 바디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과속 방지턱도 좀 높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넘어보면 출렁출렁 하면서도 뒷마무리가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승차감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감쇠력 조절 같은 것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프레임 바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이 차량 내비게이터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을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공인연비는 7.2km고요. 도심에서는 6.4, 고속도로에서는 8.4. 두 자릿수는 조금 어렵겠죠. 차량 중량이 거의 뭐 2톤 후반대, 3톤 가까이 가고 배기량도 그렇고 덩치가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연비는 이 정도면은 글쎄요. 경제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차량의 스펙,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나쁜 연비는 아닙니다. 4일간 시승을 했는데 제가 평균 누적 연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4km. 물론 도심 주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차량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외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좀 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공인연비, 복합 기준의 공인연비를 상회하는 연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도심 연비는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양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인연비 기준으로 6.4km인데요. 시승을 해보니까 5.5에서 6.1 정도, 5km 중반에서 6km 초반 왔다 갔다 했거든요. 도심 연비는 주변이 춥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크기나 무게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할 때 이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8기통 엔진이 아니고 6기통이긴 합니다만은 힘에 있어서 여유가 좋습니다. 446마력의 토크가 70을 넘어서죠. 71.0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덩치가 이렇게 우욱 하면서 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만족감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날쌔다거나 이 코너링에서 뭐가 막 민감하거나 날카롭다거나 이런 느낌하고는 살짝 거리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브레이크는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초반에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부드럽게 설정이 돼 있다는 의미인데 그때 약간 헐렁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브레이크 자체에 아쉬움은 없고 담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든든하거든요. 하지만 초반 세팅이 조금 부드럽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심 주행에서 이 차를 처음 운전할 때는 적응을 좀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변경된 모델, 이 직전 모델을 제가 이미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아쉬운 점이 이 디스플레이. 이렇게 고급스럽고 차량이 큰데 디스플레이가 그 당시에 10인치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13인치가 넘는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해상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확실히 이 와이드 타입이 내비게이터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죠? 도심 구간에서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할 때의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소음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숙한 이 주행 질감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두툼하게 적용이 돼 있고 가운데에는 어쿠스틱 글레이즈라고 하는 그 필름, 차음 필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껍기도 두껍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인데다가 필름까지 가운데 삽입이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정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돼서 굉장히 편하고 포드 링컨의 최신이죠. 싱크4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때도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보기 좋게 나오고요. 또 빠릿빠릿하게 연결도 되면서 여러 가지 사용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일반적인 도심 주행보다는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근거리보다는 장거리, 원거리를 주행하시는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속도로에 차량을 올려보면
제 물을 만났다? 예, 물을 잘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안정감도 좋지만 이 엔진의 토크가 마력에 비해서는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끝에서 느껴지는 여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고,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프레임 바디 기반의 셰시를 갖춰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단단한 느낌이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코파일럿 360 2.0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센싱하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차량이 잘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터널 안쪽에 들어왔을 때 소음 진동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 프레임 바디의 차량들이 생각보다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그 잡소리 같은 것들, 울림 같은 것들이 좀 취약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응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느끼는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바닥에서 공명음, 뒤쪽에서 그 SUV 특유의 박스카 형태 차량들 특유의 그 웅웅웅하는 그런 느낌들도 거의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숙하죠. 가륜구동이 오토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앞뒤 구동력 배분에서 유연하고 빠릿빠릿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고 무게 배분에서 유리한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 대단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은 고속주행뿐만 아니고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봤을 때 차량 거동이 좀 기우뚱기우뚱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유 같은 것들을 말끔히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제 휴대폰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은 링컨 내비게이터의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 GPS를 못 찾는 게 아니고요. 제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서 연동을 하니까 팀앱이 정상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PS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인연비는 고속도로에서 8.4km인데요. 컨저브 모드 사용을 하고 9단하고 10단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썼을 때 최대 연비는 9.8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두 자릿수를 도전을 했었는데 두 자릿수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고 이 차가 그렇게 오랫동안 탄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두 자릿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4일 동안 시승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렸던 연비는 9.8km입니다. 언뜻 보면 덩치도 크고 잘 못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익사이트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와, 이 차 V6가 아니고 V8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토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정감이 어마어마하고요. X 영역대에서 Y 영역대까지 순식간에 넘어가죠.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비. 물론 차량의 컨셉이나 배기량, 무게 같은 것들, 덩치를 생각을 해보면 연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트렌드를 보면 덩치 큰 차량들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연비 측면에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페달인데요. 이 페달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길이 높이 조절이 되거든요. 높이 조절이 돼서 그런 것들은 참 편한데, 문제는 가속 페달이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약간 안쪽에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단 미션도 들어가고 이 파워트레인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초반에 약간 적응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적응하고 나면 많이 어색하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특히 이제 가속 페달이 브레이크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적응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고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계마다의 편차도 정확한 편이고 가속과 감속도 매끈합니다. 코파일럿 360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이 시선까지도 스티어링 위쪽에 살짝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눈을 잠깐 팔거나 아니면 졸고 있으면 바로 워닝을 해줍니다.
이 비주얼적으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경고음 같은 것들도 같이 울려주니까 더욱이 안전운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V6 3.5L 트윈 차저 엔진의 회전 질감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글쎄요,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차가 V6인지 V8인지는 설명하지 않으면 잘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V8 느낌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어는 10단인데요. 생각보다 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쉬프트업, 쉬프트 다운을 할 때의 충격 같은 것들도 거슬리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참고로 10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1350, 14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에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실내 요소의 이 크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좀 화려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일반적인 모드랑 터레인 컨트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일단 익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컨저브라고 해서 에코 모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노멀 모드로 다니면 뭐 일반적으로 오토로 많이 작동을 하니까 좀 편하게 탈 수가 있었고요. 노멀에 그 4x4 오토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판하고 미끄러운 길, 눈길하고 지느길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터레인 컨트롤하고 드라이빙 모드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 노멀 모드하고 익사이트 모드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 컨저브라고 해서 에코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 노멀 모드는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레벨의 울티마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를 똑같은 촬영 장비로 영상하고 이 소리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셔야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귓가에 굉장히 생생하고 가깝게 들립니다. 보통 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의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벨 울티마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강조를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링컨 같은 경우는 울림통도 좋고요. 이 방음 방진,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사운드 시스템의 퀄리티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운전석 시트는 마사지 기능, 통풍하고 열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자그만치 30가지 방향으로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장도 좌우측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었고요. 등받이도 나눠져가지고 상단하고 하단을 별도로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물론 전동으로 조정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 시트만큼은 경쟁할 수 있는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월등하게 링컨 내비게이터가 갖고 있는 비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차랑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드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우열을 가린다는 게 성향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트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진짜 링컨 내비게이터의 이 시트는 꼭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 몸이라는 게 완전히 똑같지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균형도 조금 차이가, 좌우라든가 그 위아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브레이크랑 악셀링을 하는 발과 그렇지 않은 발과의 위치라든가 이 시트 포지션에서 차이를 좀 두는 게 맞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조절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링컨 내비게이터에서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방향 좀 오버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또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미세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로 해보니까 정말 이래서 이 비싼 차를 타고 편한 차가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했을 때 내비게이션의 정보들이 HUD에 연동이 되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동이 되지는 않고요. 엔진 회전 질감, 앞쪽에서 들리는 엔진 회전 음도 음진지만 이 뒤쪽에서 낮게 깔리는, 중저음으로 깔리는 배기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코너링은 아무래도 차고도 높고 이 차가 승용차가 아니고, 그리고 도시명 SUV로 보기에는 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기도 하고 좀 터프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날카롭고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안정감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딱딱하거나 튀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절제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시승할 때 기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지금 11도, 12도 막 이 정도의 기온에다가 전날 내린 눈이 그렇게 많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립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오토로 사륜 가져가더라도 그립을 꾸준하게 잘 가져가니까 운전이 그 눈길이나 빗길에서 운전 스킬이 뛰어난 분이 아니시더라도 안정감 있게 차량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이 고급 SUV, 풀사이즈 고급 SUV들의 또 다른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의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에는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해서 이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원형, 휴식, 회복, 롤링, 펄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모드 간의 편차도 정확하고요. 특히나 꾹꾹 눌러주는 이런 것들이 이 에어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몸이 이렇게 뒤틀릴 정도로 제대로 눌러줍니다. 보통 이 고가의 차량들에 탑재가 되어 있는 마사지 시트 안마 기능은 어떤 차량들은 이거 좀 그렇다, 약간 좀 간질간질하다 만다 막 이런 느낌들을 받는 차량들도 있는데 링컨 내비게이터에서는 아주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어도 피로도가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죠. 네, 이상 링컨 내비게이터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